집단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결합 의지에 따라 AB를 CD에 따라 소속감에 따라 CD를 구분하더라. 그럼 결합 의지에 따라서는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 소속감에 따라서는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를 구분해요. 자, 갑 볼게요. 갑은 회사에 취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때 갑이 다니는 회사는 A이고 갑의 D에 해당한다. 그럼 회사는 뭐가 되더라? 이익사회. A가 이익사회니까 B가 뭐가 되겠어요? 공동사회. 얘 자랑스럽게 여긴데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D가 뭐가 되더라? 내 집단. C가 뭐가 돼요? 외 집단.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내 집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D가 돼야 됩니다. 자, 내 집단은 항상 준거 집단이 된다 틀렸지. 준거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렸어. A는 이익사회, B는 공동사회, C는 외 집단, D는 내 집단. 이래서 틀렸대. 답은 4번.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7번 볼게요. 7번. 7번. 자,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지금 얘는 공동이익,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학교와 회사는 A에 해당하며 사내 동호회는 B에 해당한다. 가족은 C에 해당하며 A와 B는 모두 D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먼저 제낄 수 있는 애들, 알아볼 수 있는 애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은 C에 해당하며 가족이 해당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가족 뭔데? 공동사회야. 그러니까 C가 뭐가 돼요? 공동사회. 애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게 가족이 공식조직이냐 뭐 이런 거 헷갈려해. 가족은 공식조직 아니야. 그냥 공동사회야. 공식조직은 다 이익사회거든. 자, 학교와 그러면 이제 우리 C인 거 알아냈어. 자, 사내동호회도 알아낼 수 있겠네. 사내동호회는 B에 해당하는데 A와 B는 모두 D에 해당한대. 그럼 D가 제일 큰 범위이잖아. 가장 큰 범위 D가 그럼 뭐가 되더라? 이익사회가 되고 B가 뭐가 되더라? 비공식 조직이 되더라. A가 뭐가 돼요? 그러면 공식 조직 이렇게 되죠. 자, B인 사회 집단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그렇지. 답은 1번이네. A는 공식 조직, B는 비공식 조직, 땡. C는 공동사회, D는 이익사회, 땡. 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건 누구의 특징이에요?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입니다. 자, 구성원들 간의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이거는 뭐에 해당된 거예요?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족, 대학교, 사내동호회, 시민단체,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했어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는 질문에 따라 A, B, E는 CD와 구분된다. 그럼 A, B, E, CD 이 두 묶음 중에 한 묶음은 자발적 결사체다 이런 뜻이겠죠. 자, B는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며 즉 1차적 사회화기관이며 이런 뜻이야. 그럼 B 알겠다. 여기 위에서 보면 지금 예시 A부터 E가 뭐다 라고 얘기한 것 중에서 1차적 사회화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 가족.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가족.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지 그치?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가 어딨어? 가족 같은 회사는 없어. 회사는 왜? 2차 집단이야. 그럴 수 없는 거야. 자, C는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 형성됐으며 C는 그러면 비공식 조직이니까 C가 뭐가 되겠어? 사내동호회. 자, E는 사회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더라. 사회화 기관 목적.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기 하나밖에 없네. 뭐야? 대학교. 그럼 E가 대학교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A, B, E는 CD와 구분된다. 자, B가 가족이고 E가 대학교야. 그러면 요 B, E에 묶여있는 요 묶음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고 CD가 뭐가 되더라? 자발적 결사체이더라. A가 그럼 뭔지 나왔네. A는 뭐예요? 회사. D가 뭐예요? 시민단체. 이렇게 됩니다. 현규야, 필기를 해볼까? 우리 현규 66쪽을 펴보겠니?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되었는가? 즉 이익 사회인가? 라는 질문으로 A, D와 C는 구분될 수가 없죠. 왜? A, C, D 다 이익 사회라서 땡. 자, 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가? 얘는 무슨 얘기야? 2차 집단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2차 집단인가? 2차 집단인가? 라는 질문에 회사와 대학교는 구분될 수 없지. 왜? 둘 다 2차 집단이니까. 니은이 맞네. 자, 뚜렷한 목적을 지닌 과업지향적인 집단인가? 즉, 공식 조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A, B는 이 C와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B가 가족이야. 회사하고 가족하고 같이 묶일 수가 없지. 틀렸어요. 자,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인가? 뭘 물어보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는 질문에 따라서 C, D는 B와 구분된다. 그렇지. C, D가 뭔데? 사내동호회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관료제랑 탈관료제를 정리하기 아주 좋은 문제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관료제랑 탈관료제의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더라. 자, AB는 관료제, 탈관료제 중에 하나이다. 다 필요 없고 제안서 한번 볼게요. 제안서. 자, 갑의 조직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A에 해당한다. 자, 갑이 요구한 컨설팅 방향을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 방식을 B로 바꿔라 라고 볼게요. 자, 1번. 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밑줄 그어볼게요.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어. 제안한 거야. 그럼 기존에는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거네. 의사결정 권한이 위에서 지고 있고 지위와 책임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서 하향식 의사결정하는 구조인 거야.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관료제. 그럼 의사결정 권한 분산해 라는 건 뭐야? 탈관료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연공서열 보상체계에 따른 보상체계를 이 탈관료제에 따른 보상체계 뭐로 봐야 돼? 능력, 업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변경해라.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5번 바로 나오죠. 자, 여기 지금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업무의 효율성 중시. 규약과 효율성 중시. 그 다음에 요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 요거 밑줄 그어볼게. 여기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B자 빼고 뒤에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 자, 관료제랑 탈관료제는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리고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해. 둘 다. 공식 조직이야. 2차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 이거는 뭐가 되겠어?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다. 이거 보셔야 돼요. 써줬지, 왼쪽에. 이거 한번 써줬잖아, 예전에. 그치? 요 얘기인 거야. 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중간관리층 역할 비중이 낮은 거 어느 조직이에요? 탈관료제. 규약과 절차에 따른 과업수행 중시하는 거 어디예요? 관료제. 그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업무의 규약, 절차, 매뉴얼은 남아있다고 했잖아.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종종종종종종 지우고. 자, 오늘 경제이상을 수상하신 갑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은 가난했지만 화목했어요. 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낮에는 보조 요리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를 다녔죠. 자,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에 입사해 지금은 뭐를 맡고 있다?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상은 직원들끼리 만들어 활동하는 친목 동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회사 만들기에 기여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볼게요. 1번은 비교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선지만 보고 맞다 틀렸다가 구분이 돼. 이거 맞아 틀려?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기억은 갑의 시옷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상은 역할에 대해서 주어진다고 했어. 역할 행동. 그렇지.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야지. 그래야지 선지가 맞았나 틀렸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판단해볼까? 저렇게 바꿔놓고 기억은 경제인상 수상한 건 부회장으로서 어떤 동아리 이런 거 보장해주고 행복한 회사 만들기 기여하고 그런 역할 행동을 함으로써 받은 상인 거잖아. 그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러면 맞아. 근데 역할에 대한 보상이 이 말 자체가 아예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땡.
자, 디귿하고 니은 비교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랑 가족 비교해요. 자, 고등학교는 가족과 달리 선택의지, 그렇지, 따라 형성된 이익사회다. 답은 2번. 자, 보조유리사랑 부회장 둘 다 성취주의죠. 달리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이응 볼게. 친목동아리는 직원들이 만든 친목동아리야. 그러니까 얘 사내동호회잖아. 사내동호회. 그럼 얘는 뭐야? 비공식 조직이야. 그럼 비공식 조직의 그 구성원이, 자, 비읍에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공식 조직이다. 말이 안 되지. 회사의 구성원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얘가 비공식 조직인 거야. 그래서 틀렸어. 자, 미음과 비읍, 방송통신고와 회사는 사회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가, 즉 공식적 사회기관인가 라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죠. 왜?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회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되니까. 자, 기출문제 갈게요.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없는 분들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6강 맞죠? 네, 맞습니다. 자, 1쪽에 어디부터 볼 거냐면 1쪽에 20학년도 6월 목표 오른쪽 제일 아래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배운 사회집단, 사회조직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사례들 있었잖아. 전형적 사례들이 모두 집합돼서 우리가 공부한 걸 정리하기에 딱 좋다. 사실 요 정도만 풀 줄 알아도 다른 문제 다 풀려요. 요 정도만 이해해도 다 풀립니다. 그럼 볼게요. 자, 사회집단, 사회조직은 AB고 질문은 가나야.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구성원의 선택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인가? 얘 뭐야? 이익사회인가? 라고 물어본 거죠. 라는 질문에 A에는 가족이, B에는 종친애가 들어갈 수 없지. 바꿔야 돼. B에는 가족이, A에는 종친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 얘 뭐 물어본 거야? 2차 집단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2차 집단인가? 또는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공식 조직인가? 라면 A에는 회사가, B에는 또래 집단이 들어갈 수가 없지. 바뀌어야 돼. 뭐로? B에는 회사가, A에는 또래 집단. 요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A가 시민단체라면 여기가 시민단체래. 자, 가에는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인가? 공식 조직인가? 라고 물었어. 그러네. 얘로 들어가야 돼. 나에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 얘 공동사회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요. 들어가야 돼. 그치? 답은 3번이구나. 시민단체는 왜? 이익사회이면서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쵸? 자, 4번 볼게요. 회사 내 동호회라면 회사 내 동호회 뭐였어요? 비공식 조직이면서 얘 자발적 결사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가? 얘 뭐야?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회사 내 동호회가 들어갔는데 이미 아니오래. 틀렸어. 그치? 얘가 돼야 되잖아. 요거는 맞지. 나에는 공식 조직 내 구성원 간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인가? 이 정의 자체가 비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는 들어가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 가가 틀렸기 때문에. 가가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야.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하고 대학 총동창회 나왔네. 자, 얘네들 있잖아. 특징 다 같아. 뭐야? 공식 조직이잖아? 그럼 얘 뭐야? 2차 집단이잖아? 그럼 얘들은 구분될 수가 없어. 아예. 어떤 거 볼까? 공식적 규범을 통해 사회 구성원 통제하는가? 2차 집단인가? 라고 물은 걸로 얘네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집단인가? 1차 집단인가? 라고 물은 거야. 1차 집단인가로 물어서 두 개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둘 다 2차 집단이라서. 그럼 가하고 나는 둘을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5번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자, 위로 갑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은 요렇게 나와요. 제시문을 사례를 주고서는 갑을병정에 속해 있는 집단을 먼저 분류해보고 그 집단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요새 유형이더라.
그럼 볼게요. A 고등학생의 갑의 소감은 그럼 갑은 일단 어디 속해 있는 거야? A 고등학교에 속해 있죠. 환경보호를 위해 같은 시민단체와 함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같은 친구 학교 을을 만나. 그럼 갑은 일단 시민단체 소속되어 있으면서 을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대. 근데 을도 A 고등학교 학생이래. 을이 속해 있는 것도 고등학교 시민단체. 갑도 고등학교 시민단체 A 고등학교야. 자, 평소 나의 관심 분야는 아니었는데 광고회사 직원 병의 강의를 들었대. 그럼 병은 어디에 속해 있어? 회사. 그래서 지금 병이 속해 있는 거 써줬죠. 자, 정 볼게요. 정은 이번에 B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럼 얘는 일단 B고등학교에 속해 있어. 자,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을의 추천으로, 그럼 을하고 정은 둘 다 어디에 속해 있더라? 테니스 동호회. 자, 지역 드론 조종사 협회 회장인 무의 강의를 들으며, 그럼 무는 드론 조종사 협회에 속해 있어. 무슨 협회. 요렇게 분류돼요. 그럼 가불병적 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을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3개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을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시민단체랑 테니스 동호회야. 2개야, 2개.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하나가 아니라 뭐야? 2개입니다. 시민단체랑 고등학교. 자, 갑과 달리 병은 2차적 사회기관, 갑하고 병 둘 다 2차적 사회기관에 속해 있어요. 자, 을과 정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 얘들아, 테니스 동호회 학교 내에서 만들었대? 회사 내에서 만들었대? 아니야. 그냥 테니스 동호회인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자발적 결사체인 거야. 아시겠죠?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병을 제외한 4명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했다. 그런 거 볼게요. 갑, 시민단체. 을, 시민단체 테니스 동호회. 병은 없어. 정, 테니스 동호회. 무슨 협회. 경제인 협회, 경영인 협회. 이거 뭐야? 자발적 결사체 이익 집단이죠? 얘도 그거야. 지역 드론 조종사들의 이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자발적 결사체야. 그러니까 4명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뒤로 갈게요. 네.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제일 아래 문제 2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자, 가족 사내동호회 시민단체 학교 중 하나이다. 분류해 볼게요. 자, 공통의 관심의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 즉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는 질문에 따라서 B, D, A, C와 구분된다. 그러면 B, D하고 A, C 요 묶음 중에 한 묶음은 뭐더라? 자발적 결사체더라. 자, 선택의지에 따라서 형성하였는가, 즉 이익사회인가 라는 질문으로 A, C, D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럼 A, C, D는 몽땅 묶어서 이익사회이든지 몽땅 묶어서 공동사회인데, 우리 위에서 보면 공동사회인 거 하나밖에 없어. 가족 그치? 그럼 A, C, D는 다 이익사회이고 B만 공동사회인 가족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가족 같은 회사 가지 마. 자,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 즉 공식 조직이른가 라는 질문에 AD와 BC를 구분했는데 B가 뭐예요? 얘가 가족이야. 그러면 AD가 공식 조직이고 BC는 공식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C는 나왔어. C가 뭐야? 사내동호회. C가 사내동호회. 얘 공식 조직 아니잖아. B하고 같이 묶여있으니까. 그럼 A하고 D는 시민단체 아니면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A하고 D가 뭔지를 알아내야겠지. 그거 위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 이제. 자,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는 질문에 BD와 AC를 구분했는데 B가 뭐야? B가 가족이야. 자, 가족은 자발적 결사체 아니잖아. 그럼 아닌 게 D가 와야 돼. D가 뭐야 그러면? 학교. A가 뭐야? 시민단체. 이렇게 됩니다. 자, C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인가? 아니요, 틀렸어요. 사내동호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A는 시민단체는 2차 집단. 그렇죠. 공식 조직이니까 2차 집단. B는 가족이니까 1차 집단. 답은 2번이네요. 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입니다. 자,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가, 1차 집단인가에 대해서 물었어. 가족에 해당되겠죠. 가족. 사내 동호회도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AD는 이익사회, BC는 공동사회, B만 공동사회죠. C도 역시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고요. 저희 이제 7강으로 갈게요. 수능 특강 다시 펴보겠습니다.
자, 7강은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7강은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입니다. 몇 쪽이냐고? 70쪽이에요. 자, 여기서는 총 3가지를 배워요. 사회 구조,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우리 가온이가 왜 저렇게 TV,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보고 있지? 아니요. 그래, 그럼 나 그거 치워봐도 돼, 지금? 아니요. 그래, 봐봐. 본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입니다. 그래, 보면 어떡할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가온이가 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저렇게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이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더라.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요거 오늘 포인트 중점으로 볼게요. 사회 구조는 그냥 사회 구조가 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인데 얘도 쉬워 있잖아.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사회가 더 중요해, 개인보다. 그럼 사회 실제로. 아니야,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는 개인이 더 우선돼. 이건 사회 명목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원인이 아노미 때문이야. 아노미로 일탈 행동이 발생해. 아노미론. 아니야, 일탈 행동은 차별 교제 때문에 발생해. 차별 교제론. 낙인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해. 낙인 이론. 요렇게 있습니다. 자, 2번, 3번은 한 문제씩 꼭 나온다는 점. 그래서 2번, 3번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도 되고 밑줄 그어도 되고, 왜냐면 밑에 또 개인하고 사회가 뭐가 더 우선되냐 이런 거 쓸 거야. 쓸 거라서 그냥 이런 거 배우는구나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되고. 재현이는 쓰니까 좀 기다릴게. 안 보여. 안 보여? 알았어. 더 이렇게 확 되면 되지. 쟤 어디 쓰고 있어 지금? 빨간 거 있지. 빨간 거.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근데 저는 저 이름 속에서 이미 일탈 행동의 원인을 다 설명하고 있어. 저 차별교제 이론은 일탈자랑 교제하고, 그러니까 정상인하고 교제하지 않고 일탈자랑 교제하면 일탈자가 되더라, 이거야. 엄마가 얘기하지, 친구 잘 만나라고. 우리 원산이는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애를 만나서요. 친구만 잘 만나면 공부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 그게 차별교제로. 원선이가 왜 일탈 행동을 하느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원선이가 그냥 호기심에한 행동에 또 선생님이 원선이 나쁜 놈. 야, 너 그렇게 했어? 너 완전 범죄자네? 나중에 범죄자 될 놈아. 이렇게 얘를 비난했어. 그 얘한테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아씨 나 나쁜 놈이네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탈을 저지르더라. 이게 낙인이론. 다 아는 것들이야. 자, 그럼 어디부터 갈 거냐면 사회 구조부터 가볼게. 오른쪽 봐봐. 71쪽. 얘는 외울 게 아니야. 그냥 사회 구조 이런 거구나.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 자, 사회 구조는 틀이야, 틀. 구조가 만들어졌다. 우리 건축 구조, 아파트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틀이지, 어떤 틀. 그게 바로 틀이야. 사회의 틀이 사회 구조더라. 대표적인 게 학교 구조, 가족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그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틀이 생겨.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틀이 생겨. 그게 바로 학교 구조야. 그래서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틀이더라. 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교사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이 비슷하게 반복이 돼. 예를 들면 종이 치면은 학생이 앉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손을 들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해. 원선이 너 집에 있을 때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이거는 학교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하나의 틀로 굳어진 거야. 이게 바로 학교 구조입니다. 특징 볼게. 특징. 자, 학교 구조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주면 이거야. 학생들이 종치면 앉는다. 이게 상호작용의 틀이지. 종치면 앉는다. 또 수업 끝나면 종이 치면은 다 일어나서 간다. 그치? 이게 학교 구조의 상호작용의 틀인데, 자, 종치면 앉는다를 가지고 저 특성을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종치면 앉는 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종치면 앉는 거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가 되더라.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그 구조는 유지가 돼. 종치면 앉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
자, 강제성. 자, 여러분들한테 종치면 앗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제성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성원들이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강제성. 학교 구조가 종치면 않기를 강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화된 행동을 할 거야. 아, 학교 구조니까 종치면 않겠지라는 구조화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얘 종치면 않겠네라는 상호 예측 가능성. 그래서 예측에 따라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더라. 학생이 종칠 때까지 선생님이 안고 있잖아. 종치면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자, 변동 가능성. 지금은 비록 우리 학교 종이 치지만 나중에 대학교처럼 바뀌면은 종이 안 칠 수도 있겠죠? 사회 구조는 변화할 수도 있더라. 변동 가능성. 이런 게 있다라고 알면 돼.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회 구조라는 게 우리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고 있다라는 거야. 원선아, 마스크 왜 벗었어? 네 자율적 의지야? 완전한 자율적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아니야.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 벗고 싶으면 못 벗었어. 왜? 사회 구조가 우리 정책이 마스크 벗지 말라고 했어. 학교 수업 시간에. 그치? 그런데 지금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 뭐야? 정부가 정책이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어. 마스크를 벗을래 말래에 대한 선택 사항을 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거야. 완전한 자율의지라고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회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 즉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한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있더라. 외제성을 존재하고 있더라. 내 바깥에 존재해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기를 영향력, 행동을 강제하고 있더라는 거야. 원선아, 너 언어 왜 써? 한국말 왜 써? 이거 지금 한국말 쓰기를 이 한국 사회에서 강제,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거지.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한글이란 제도가 있었고 언어란 제도가 있어서 너는 그걸 따르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외적인 힘이야. 외제성. 자, 이렇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 실제론입니다. 이 사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 개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기를, 그러한 사고를 하기를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강제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사회 실제론이에요. 하지만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사회 구조는 아까 변동성을 지닌다고 했잖아요. 그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건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 구조는 변화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 기능 갈등론 요거 다 했던 겁니다. 기능론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다?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만들었다. 요 얘기 우리 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인 거 요거를 알아야 돼. 오늘 볼 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아예 질문 자체가 그래. 문제의 질문 자체가 자,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회 실제론하고 명목론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 자, 아예 질문 자체가 다음은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아, 실제론하고 명목론 물어보는구나. 얘는 판단하기가 쉬워. 사회 실제론은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사회가 더 우선시 되는 거야. 즉 사회가 자기만의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 개인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개인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 공익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 실제로 자 전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문장들 있죠. 이거 다 선지로 활용돼요. 그런데 사회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걸 머리에 집어넣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볼게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며 자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론이야. 구성원들에게 외제성을 지닌다. 외제성은 아까 외적인 힘을 얘기해. 개인의 바깥에 존재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학교제도
가족제도, 언어제도 이런 게 구조야. 사회구조 일종의.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게 외제성, 외적인 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독립적인 존재이더라. 자, 그래서 사회라는 거는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어.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로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 자, 그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 누가 더 우월하다? 사회가 더 우월하다. 자, 사회 내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은 유지되고 변화되지 않는다. 자, 사회의 이익하고 개인의 이익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하더라? 공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더라. 사회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뭐가 돼? 공익을 따라야 돼. 개인의 이익은 희생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겠죠. 그럼 사회문화 현상 이해하려면 개인을 봐라? 아니다. 사회의 특성을 탐구해라. 왜? 사회의 특성을 탐구하면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은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자, 사회 구조다. 문제가 생겼어. 그럼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뭐를 바꿔라? 개인의 의식을 바꿔라? 아니다. 사회 구조를 바꿔라. 제도를 바꿔라. 구조다 제도를 바꾸면 거기에 개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관련 사상 뭐예요?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 유기체설 어디서 했어요? 기능론에서 했어요. 사회는 뭐와 같더라? 유기체와 같더라. 자, 얘가 왜 사회 실제론이냐 볼게요. 자,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는 뭐와 같더라? 유기체와 같더라. 자, 유기체는 나야, 나. 유기체는 어떤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어요. 유기체의 부분은 이런 것들이야. 심장, 위, 장 이런 것들이죠. 자, 생각해볼게. 내 유기체 안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 근데 내가 심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원선아 내 심장을 보여줄게 하고서는 심장을 딱 꺼내서 교탁에 올려놨어. 그럼 심장이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그치? 심장은 내 유기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야. 자, 사회도 유기체와 같대. 근데 이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이게 이 개인도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심장이라는 게 유기체 안에서 존재하듯이 개인도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더라.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이유가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자, 사회 유기체설에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관 또는 세포로 비유되더라. 즉, 하나의 부분이더라. 유기체처럼. 자, 사회는 생성 발전하는 유기적인 통합체이고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부분이므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 밑줄 걷기 여기가 중요해.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더라. 마치 심장이 내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인도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더라. 자, 그럼 얘는 어때? 사회가 중요해. 너는 개인, 사회 속에서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뭐야? 바로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한계점이 있어. 지현아, 그 인사 캠페인 끝난겨 이제? 네. 오, 고생했다 야. 자, 의의와 한계 보겠습니다. 의의는 뭐야? 개개인의 의식이 갖는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더라.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썼던 거 생각하세요? 마스크 내가 쓰기 싫어도 못 벗어. 내 특성, 내 자율적으로 벗을 수가 없어. 왜? 제도가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회적 행위인 거야. 한계는 뭐예요? 이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는데 곤란하더라. 왜? 사회가 개인한테 영향을 주고 그 개인은 그걸 따르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자, 명목론은 그럼 누가 더 중요하더라? 개인이 더 중요하더라. 자, 사회 속에서 물론 그래 사회 중요하지. 하지만 이 사회를 바꿔가고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건 개인이야. 그래서 개인을 봐야 돼 라고 보는 게 명목론이야. 사회는 명목, 이름뿐이다. 이게 사회 명목론이에요. 자,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밑줄 그어볼게. 개개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더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개인들이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 아, 그냥 사회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뭐야?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자, 개인과 사회관계에 대한 입장. 누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자,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사회도 변화하더라. 개인이 바꿔가는 주체라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개인이 모인 게 사회니까 개개인의 특성의 합이 곧 뭐다? 사회다. 아까
아까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합 이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사회 구조를 바꿔라? 아니다. 개인의 의식을 먼저 바꿔라. 왜? 개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회 개인의 의식이 우선되어야 된다. 관련 사상 볼게요. 관련 사상 보시면 개인이 우선된다라는 사상들이야.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 여기에 모두 있어요, 여러분. 사회계약설. 원선이 작년에 정법 배웠어? 사회계약설은 얘들아, 사회는 개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지. 니네 이런 거 배웠을걸? 사회계약설에 여러 가지 홉스, 로크, 루소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를 얘기해? 국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라든지 자유가 보장이 잘 안 돼. 그래서 권리랑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사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개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 즉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계약에 위반된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개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 로크가 얘기했잖아. 저항권을 행사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잘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라는 건 왜 만들어졌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단인 것 뿐이야.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의 보시면 얘는 뭐겠어요?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더라. 한계는 뭐겠어?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 행위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더라. 이런 게 한계점으로 되겠죠. 자, 뒤로 가볼게요. 일탈이론 보겠습니다.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자, 일탈이라는 거는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좀 봐봐. 지금 저기 가온이 자는 거, 저기 준경이 자는 거, 락현이 자는 거, 재현이 자는 거, 수업시에 자는 거 우리 사회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일탈행동인데 일탈행동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저렇게 보면 엄연한 일탈인데 우리 사회에서 규범에 이런 게 있더라. 옛날에 나 사회학 공부할 때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 규범이 이렇게 있잖아. 규범. 이게 규범이야. 이 규범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여기서 어긋나는 게 일탈인 거지. 이게 일탈이야.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 그치? 근데 이 일탈에서 여기 일탈인데도 여기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대. 허용 범위. 일탈 허용 범위. 일탈의 허용 범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래 일탈이지만 아유 이것까지는 규범 지킨다고 우리 인정해주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무단횡단하는 것들. 그거 엄격하게 일탈이지만 사람들이 뭐 지금은 범칙금으로 이렇게 주긴 하지만 예전에는 무단횡단하는 거 에휴 그래 저 일탈이지만 범칙까지 뭐 물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지금 봐봐 이렇게 자는 거 엄연하게 일탈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허용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일탈의 이상 범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자꾸 자 이거 엄연한 일탈인데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뭐 범칙금을 묻겠다. 그럼 이제 얘들 이제 범칙금 묻는 거지. 그럼 일탈이 이제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들어서는 거지. 요거는 그냥 내가 그냥 공부했던 개념 중에 생각나서. 자, 특성 보시면 요거 볼게. 일탈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볼게. 일탈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는 일탈 행동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시대, 사회, 상황에 따라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상대적이라는 거. 같은 행동이라도 그 시대의 판단 기준, 그 사회의 판단 기준, 그 상황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상대적이야. 이 상대성을 강조하는 게 알아서 배울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자, 일탈 행동의 영향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거 그냥 안 써도 돼. 저거 사회학적 이론이라는 거 안 써도 돼. 저거는 내가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는 우리 뭐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자 과거에는 일탈행동 왜 해? 라고 이제 범죄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했어.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 타고나기를 범죄자로 타고 태어났다. 어떤 거냐? 범죄자 관상 이런 거 있지. 범죄자 관상 또는 범죄자 DNA. 또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심리 자체가 정상인의 심리랑 완전 다르게 태어난 거야. 이래서 범죄가 나타나, 일탈 행동이 나타나. 이게 심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타고나기를 범죄자 관상이 어딨고 타고나기를 범죄자 DNA가 어딨어 라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탈이라는 건 결국에는 환경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후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만들어져 라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게 오늘 배우는 이 세 가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사회학적 이론이다.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은 다 공통점이 뭐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사회적,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설명한다. 자, 그럼 아노미부터 가게 보겠습니다. 그럼 아노미는 이렇게 얘기해. 아노미한테 뒤늦게만 하고 끝낼게. 자, 아노미 이론 학자들한테 물어봐. 야, 일탈행동 왜 일어나?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응! 아노미 때문에 일탈행동이 일어나. 일탈행동의 원인이 뭐야? 아노미야. 근데 아노미를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처음에 정의를 내렸어요. 디르켐이 아노미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 내렸어.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무규범과 이중규범의 상태가 아노미야. 사회가 급속하게 변동이 되면서 기존에 지키던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해야 되는데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지 못해. 그게 무규범의 상태. 사회가 변동했는데 기존의 규범이 약화됐어. 그래서 변동된 사회에 따라 새로운 규범도 등장했어. 이 두 가지의 규범이 혼재하는 상태, 이중규범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규범이 없거나 규범이 두 개니까 뭘 따라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탈행동이 나타나더라 라고 보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 디르켐이 말한 이 규범이라는 거 우리가 합의된 규범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규범이야. 지켜야 되는 규범인데 사회가 변동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없어져. 또는 규범이 두 개라서 뭘 지켜야 될지 몰라.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이런 상태에서 일탈행동 원인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 규범을 제대로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거나 규범을 지키도록 규범 교육을 강화해. 이게 뭐야? 규범이 다시 힘을 발휘하더라.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이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사례를 설명할게요.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끝인 거죠? 아니요, 8강까지 8강까지. 있어요. 생활 관련 질문이 있어요.